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은 좀 결이 다른 문제 인식이기는 한데 사실 강남의 신축을 많이 공급하면은 그것 때문에 강남의 어떤 뭐 상승세가 조금은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강남의 신축이 많이 공급되면 정작 피해보는 건 비강남이거든요. 유동성이 글로 막 이제 강남의 신축을 사러 들어가기 때문에 요 다른 쪽 수요를 이제 공백을 만들어버리는 식으로 가서 마치 의대 정원을 들리면 뭐 의대 걱정보다는 비의대가 더 이제 타격받는 것처럼 이제 막 우리가 더 잘 다니던 학생 갑자기 자퇴하고 막 갑자기 의대 들린다고 절로 가버리고 하는 것처럼 그게 강남 집값을 잡는 게 이게 강남의 공급을 많이 하는 게 꼭 해결책 뭐 그런 건 또 아니지 않나,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강남발 공급 부족 혹은 공급 과잉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강남은 공급이 부족해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공급이 많아도 저기 새 집 많이 생긴다 나도 가고 싶어하는 거고. 네, 그렇죠. 이게 공급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입장에서 좀 새로운 시각을 또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글쎄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유독 올해 서울에 이제 상반기에 많이 거래된 곳이 비교적 신축이 많은 이제 마포, 성동, 강동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뭔가 이제 뭐 얼죽신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제 그런 거의 내러티브는 결국 앞으로 신축 공급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신축을 사둬야 된다. 신축이 희소하다. 그 논리가 이제 지금 신축을 막 사는데 들어갔는데, 근데 보면 지금 이제 강남 3구 쪽에 이렇게 입주 물량이 대단지 아파트들이 탁탁 나올 거니까 이걸 감안하면 이게 좀 약간 잘못된 내러티브를 좀 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사실 뭐 아파트 시설이라든지 뭐 지하 주차장 연결된 상태라든지 뭐 마감재라든지 조경 상태 이런 거 보면 2015년에 지은 아파트나 2020년대에 지은 아파트나 큰 차이도 없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어떤 가격을 측정하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밸류에이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년차, 5년차 이내 아파트 그 이후의 아파트 이후도 이제 간극이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이제 과도한 내러티브 같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 가령 명품 산업을 설명하는 것 중에 이제 피어 프레셔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품을 사는 이유는 남들이 다 좋아해서 그러면 그거를 막 사는데 그게 남들의 관심이나 이런 게 좀 식고 이제 저런 걸 누가 사해버리면은 더 이상 그거를 사지 않는, 더 이상 그거는 명품 브랜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대중 브랜드가 되는 거죠. 뭔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지금은 반포의 신축이 60억을 찍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다들 경외심으로 이제 경외감을 가지고 평당 2억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들 얘기하잖아요. 저걸 두고 미쳤다 뭐 혹은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런 거보다는 경외심으로 바라보고 나도 돈 많이 벌면 저거 사고 싶다. 거기 예전에 신전 아크로폴리스 그 이름도 아크로야. 네, 그렇죠. 아크로도 있고 이제 주로 이제 원베일리가 이제 그런 거로 나오는데 저는 뭐 그게 예를 들어 저도 그 뒷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코인으로 갑부가 되신 분, 혹은 뭐 아프리카 BJ로 많이 버신 분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은 뭐 현금이 막 너무 많으니까 얼마 했을 때 뭐 50억 그냥 현금으로 다 살 수 있는 분들이 그런 거를 사는 거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러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케이스들은 좀 아웃라이어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중국 갑부가 뭐 샀다더라 이런 거는 이제 아웃라이어일 텐데, 근데 이걸 아웃라이어로 인지한 게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고 평당 2억을 이제 간다 뭐 이런 식으로들 받아들이다 보니, 그러니까 부자 입장에서는 남들이 그렇게 경외감을 바라보는 거를 내가 그걸 살 돈은 있고 그러면 그냥 내가 뭐 50억 60억 주고 지금 사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때 시계를 조금만 한 10년 전 정도로 돌려보면은 그때도 이제 그땐 대장이 제 기억에는 이제 반포 이제 레미안 퍼스티지 이런 데였는데 가격이 지금의 3분의 1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부자들이 못 사서 안달이고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 자체가 굳이 뭐 저거를 이렇게 뭐 비싸게 사는 거를 경외감을 바라보고 하지도 않고 대대적으로 뭐 보도가 나지도 않고, 그냥 그럴 때는 돈이 있던 분도 뭐 굳이 급하게 뭐 혹은 뭐 그 돈 주고 살 필요 있나 하는
그런 시기였지만 그죠. 뭐 반포자의 예. 평당 분양가가 얼마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때는 막 미쳤다 막 이러고 막 그랬었죠. 그렇죠. 그런 오히려 그런 지금은 것도 오히려 많은데 반응이 경외감으로 바뀌고 평당 와. 2억 시대 뭐 열었다 뭐 이런 식으로들 참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네. 내가 한 5년 정도 열심히 돈 모아서 저축한 다음에 조금 더 대출 받아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집값이 올라가면은 막 지적질을 하게 되고 네. 이게 말이 돼? 막 네. 이런데 예. 내가 한 100년 모아도 안 되는 돈으로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이제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계에서 이제 네. 신계로 넘어가 버리니까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거의 무적의 논리인데, 그러니까 무적의 논리. 물론 그러니까 공급 절벽 뭐 이것도 이제 어. 집값 상승에 대한 얘기지만 특히 화폐 가치 하락했다는 중장기 우상향.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뭐 사 말어 할 때 이제 제일 음. 흔하게 달리는 답변이 이제 어차피 화폐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실물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면 조정은 좀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장기 보유하면은 쫙 집값은 이제 오른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꽤 되세요. 네, 네. 사실은 뭐 그 말이 당연히 틀린 말 아니죠.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내려간다면 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실물인 이제 부동산 화폐보다는 더 이제 희소한 가치는 올라가는 예, 상대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건데, 일본의 사례를 또 요즘에는 또 최근의 일본 사례로들 많이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즉 최근에 일본의 주택시장 이거는 이제 일본의 주택지 평균 가격인 건데 보면은 동경 23구만 잘 오르고 나머지들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야 양극화 봐라, 야 일본도 봐라, 사람들이 오를 때는 오른다. 그렇죠. 이제 중심지만 오른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만 이렇게 서울의 중심지만 오르는 것은 이렇게 일본의 사례로 봐도 이거는 우리만의 어떤 특별한, 한마디로 거품, 우리만의 이상한 거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양극화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면, 양극화란 거는 오히려 경기가 되게 좋을 때 벌어지고 경기가 안 좋으면은 오히려 이게 축소가 되는 게 일반적인 양극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예를 들어 굉장히 일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과 평균적인 사람 간의 이 연봉이나 벌이 격차는 경기가 좋을 때 이 사람이 더 벌이가 좋아지고, 경기가 나쁠 때 그냥 평균 하던 사람은 계속 평균을 번데 이 사람이 이제 좀 떨어지는. 그렇죠. 이제 연봉이 뭐 이렇게 좀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 둘의 격차가 좀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일본의 사례도 보시면 경기가 되게 좋을 때가 오히려 이 지방 도시보다 동경 23구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서 양극화가 80년대? 심해졌습니다. 예, 이때가 이제 양극화가 제일 극대화됐던 때인데 이게 안 좋아지니까 이 많이 올랐던 거일수록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서 오히려 양극화가 해소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일본의 경기가 좋아지는 초입에 이게 벌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일 수도 있고, 근데 경기가 이렇게 뭔가 정점을 치고 안 좋아지면 이 양극화가 벌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해소가 되는 식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2013년 내수가 안 좋을 때 강남 비싼 거일수록 더 많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강남과 비강남의 집값 격차가 줄어드는 그런 거를 한번 목도를 했었거든요. 게다가 이 화폐 가치가 어차피 하락한다라는 말에도 좀 약간 우리처럼 고령화되는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이게 일본의 사례를 좀 하나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부분이, 일본이 저렇게 오랜 기간 이게 집값이, 그것도 동경 23구 같은 핵심 구역도 오랜 기간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는 일본이 물가가 안 오르는 이제 거의 디플레에 가까운 그런 경제를 오랫동안 유지했기 때문이 가장 크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플레이션은 빚낸 사람한테 좋은 거거든요. 내가 빚을 냈는데 그 뒤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너무 좋은 거죠. 내 부채가 녹는, 내 부채 가치가 녹아서 나의 부채 부담이 줄어드는 건데,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 빚을 냈던 사람한테는 죽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본은 저런 디플레 사회로 가다 보니까 이제 빚을 오히려 갚고 저축을 하는데 이제 다 이제 가게가 열을 올리니까 빚내서 집 산다? 이런 개념에서 완전히 이제 멀어져 버린 거죠. 근데 그럼 저때 일본이 디플레가 뭐 왜 왔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고령화에 따라서 이제 소비가 이제 감소하는 거, 이거를 이제 가장 큰 이유로 삼고는 있고, 근데 우리도 이제 고령화가 빠르게 오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벌써 이제 소비가 좀 이렇게 침체된 부분도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거기다 또 하나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내가 잘 벌던 때에서 벗어나서 은퇴를 하고 연금 소득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디플레를 더 강하게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기껏해야 연금 생활하는데 자꾸 인플레가 막 와버리면은 그 노후가 너무나
이제 빠듯하고 더 두려운 그렇죠. 예. 삶이니까 고령자 많고 연금소득자가 많아질수록 사회가 정치적으로 디플레로 가자라는 그 압력을 받아서 디플레 상황으로 정치나 경제가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일본이 신입사원의 연봉이 저 뭐 2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뭐 똑같거나 더 낮다고도 하고 이런 게 다 약간 그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고령화되면서 디플레를 원한다. 그러니까 막 다 올리지 마.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갔을 수밖에 없을. 그래서 특히나 인건비가 안 오르는 게 가장 이제 그렇죠. 그게 디플레 치명적인 요인이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은 그래도 이제 연금생활자 근데 앞으로 우리도 이제 보면 은퇴를 많이 하시고 연금생활자가 늘어날수록 어찌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는 되게 이제 그동안은 뭐 부채를 많이 내서 뭔가를 사두는 게 이제 인플레 시대에는 어떤 성공적인 비투 양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고령화되고 연금생활자가 많아질수록은 우리도 어찌 보면 일본이 겪었던 그런 시기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 화폐 가치가 무조건 낮아지니까 장기로 보면 무조건 우상향이다라는 거는 좀 약간 좀 제고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고령화, 소비 감소, 내수 부진, 성장률 둔화, 혹은 또 이제 특히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일자리 감소, 또 인구 감소 지역. 네. 그래서 더더욱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들도 많이 속출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는 특히 돈이 서울로만 몰리고 인재도 서울로만 몰리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 신축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또 압축이 되어 가고 있는 거고, 언론에서 헤드라인은 또 그런 쪽만 나오고 이게 현재까지의 현상이고. 현재까지의 현상이기는 하죠. 근데 고령화 맞물려서 글쎄 저희가 과연 뭐 플레에 준하는 일본이 겪었던 것 같은 상황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사회적인 압력이 뭐 저는 최근에 이제 밸류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벌써 그런 거를 대비하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히 노년층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뭔가를 사서 이렇게 캐피탈 게인을 얻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으로 이제 그걸 더 이제 선호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는 사실 어느 정도 놀랐던 게 채권 금리가 오르긴 올랐어도 이렇게 채권들을 많이 산다 개인들이 라는 거는 좀 놀라운 일이었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금리를 막 3-4%만 넘게 줘도 채권을 사고 싶은 수요는 되게 이렇게 잠재돼 있고 내재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수익형 부동산도 뭐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는 않고, 게다가 또 관리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런 뭐 공실이니 뭐 세입자와의 갈등이니 막 그에 비해서는 유가증권은 깔끔하잖아요. 그냥 뭐 배당 받고 이자 받고 하면 되니까 어찌 보면 또 이렇게 고령화가 이제 점점 이렇게 유가증권 쪽으로 뭐 주식 채권 쪽으로도 이렇게 다변화를 시켜서 선진국일수록 이렇게 부동산 비중이 좀 줄어든 것은 또 그런 어떤 그 인구 구조상의 어떤 흐름 같은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와이스트리트에서 제공해 주시는 그 노다지 IR 뭐 이런 거 굉장히 너무 좋아. 짜잔. 네. 짜잔. 네. 저희처럼 기관 투자자한테도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면 뭐 하지?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 뵙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을 보면은 투자 공부하고 투자하는 게 너무 재밌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즉 은퇴하면 아무래도 치열하게 살던 삶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시간은 좀 많으니까. 시간은 많은데 뭔가 그 치열했던 그건 또 느끼고 싶고 하다 보면은 그게 뭐 미국장이 되든 한국장이 되든 이렇게 좀 투자를 여윳돈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거를, 즉 젊을 때는 거기서 승부를 봐야 된다는 어떤 뭐 그런 치열함으로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약간 소소한 어떤 재미, 이렇게 공부랑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또 이제 어찌 보면 연금을 또 이제 좀 더 일들을 제고하는 뭐 배당이나 뭐 그런 걸로 제고하는 수단으로 좀 쓰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라도 이렇게 투자의 저변이 뭐 역시 미국이든 한국이든 가릴 거 없이 저변이 확대되는 거는 저는 뭐 긍정적인 일이라고 일단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어떤 산업적인 그런 구조 측면에서는 가령 요게 이제 최근 1년간 이제 코스피에서 업종별로 이제 굉장히 부진했던 곳과 잘 됐던 곳을 이렇게 지금 나눈 거거든요. 보시면은 확실히 뭐 이제 화학, 철강, 뭐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IT 쪽, 반도체를 비롯한 이제 IT 쪽이 올 한 해 좀 부진한 섹터였는데, 이곳들의 공통점은 이제 다 자본을 많이 투하해서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러니까 중국과 경쟁하는. 근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자본을 투하해서 뭐 하는 거는 중국을 쉽지 않죠. 이제 뭐 이기긴 쉽지 않고, 오히려 약간 중국을 이렇게 배제하는 데서 이제
반사이익을 수혜를 얻는 주고. 뭐 그런 정도로 접근이 가능한데, 근데 그중에 잘 오른 섹터를 보면은 뭐 건강관리, 금융, 뭐 필수 소비재 뭐 이런 데들처럼, 이 종목으로 따지면 무슨 삼양식품이나 뭐 네네네. 말테오젠 뭐 이런 데처럼 자본재가 아니라 아하. 아이디어라든가 뭔가 소프트한, 그러니까 이런 쪽들은 또 나름 이렇게 막 주가가 엄청나게 잘하고 많이 있고. 오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은 선진국형의 모습이긴 합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을 봤도 철강이나 무슨 뭐 제조업 주식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뭔가 이게 아이디어로 승부하고 이게 소프트한 이런 쪽들로 가듯이, 우리도 이런 식으로 재편이 되어 가면 또 이런 데선 충분히 또 이제 같이 이게 수익을 좀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선진국형으로 이제 변화하는 거에 이렇게 투자 공부도 하면서 이쪽으로 또 이제 자금의 어떤 선순환 같은 게 일어나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앞이 되게 어둡기만 하고 한데, 그렇게 안 좋다고 욕하는 국장에서도 이렇게 막 10배 넘는 게 오르는 나타나고. 주식들이 막 이렇게들 있듯이, 이렇게 투자의 기회라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또 계속해서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이게 이런 나쁜 게 있으면 반대급부로 이런 좋은 게 있다. 즉 코스피에서도 야 중우장대 산업이 막 이렇게 망해, 우리나라 망했다 막 뭐 근데 이렇게 약간 소프트한 쪽 영역들은 또 이렇게 막 또 잘 오르고 이러네라는 이 다른 사이드가 있듯이, 이렇게 항상 또 어두운 면을 보면 이렇게 밝은 면을 또 보면서 우리 그 노다지 IR과 함께 이런 소소한 재미를 이제 투자해서 같이 얻어갔으면 저희 부탁드린 거 아닙니다. 부탁드린 거 네. 아닙니다. 뭐 광고비 드린 거 아닙니다. 예. 아니 근데 예. 배문성 이사님 그 예.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 깨닫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노다지 아일로트가 이제 유용한 서비스라는 거는 뭐 당연하겠습니다만은 뭐 이게 제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게 하나의 힘들게 뭘 찾아야지, 내가 공부해야지, 저 안에서 뭘 얻어내야지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공부하는 책 읽듯이, 그러다 그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생각도 새롭게 하게 되네요.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당연히 미국장이 워낙에 더 우리보다 훨씬 선진화된 증시니까, 그리고 전 세계의 유동성이 몰리니까 당연히 더 멋있고 화려하고 좋고 하긴 한데,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팝송보다 가요를 훨씬 많이 듣고 하는 건 결국 친숙함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른다라는 그 친숙함이 이쪽으로 가듯이, 그 국장의 장점은 어쨌든 친숙함이거든요. 모든 정보, 한글로 제공되는 정보라든가 우리에게 그래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는, 맞닥뜨리는 이런 기업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제 구조가 좀 미국처럼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도 좀 선진화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은 가는 거니까, 이 부분이 잘 갖춰져 간다면 그 친숙함이라는 강점이란 게 점점 또 어필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또 서두에서 논했듯이 미국이 지금 너무 좋지만 한편으로 또 이렇게 이게 성장이 좀 멈추고 약달러로 가면은 이제 비미국이 좋아지는 시기도 언젠간 또 오니까, 또 그럴 때를 또 대비하는 자세로 같이 미국과 우리나라를 좀 같이 호흡하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잘 관심을 계속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금 국장은 아니라고 할 때가 역설적으로 싸질 대로 싸진 시점일 수 있고, 여기에서 거버넌스 좀 개선이 되고 법령도 좀 개선이 되어가고 있고, 이 흐름 속에서 또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 와중에 구조적으로 안 좋아지는 섹터도 있지만 반대로 역시 소프트한 산업이라든가 이런 선진국형으로 간 데서는 또 이제 기회들은 계속 열려 있다. 라는 거고요. 오늘 진짜 입체적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그 어떤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금융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해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거시적으로. 네, 물론 참 항상 이 큰 그림은 디테일에선 많이 틀리기 때문에 참 이제 뭐 장장에 이제 내년이나 앞으로는 뭐 부동산은 더 가고 국장은 더 망가지고 뭐 당연히 그런 흐름이 있을 순 있지만, 뭐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정도로 어떤 그래도 상당히 우리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막 국민성도 부지런하고, 그렇죠. 뭐 중진국 이하에서 보듯이 막 극단으로 막 가는 뭐 그런 거는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또 평균 회귀를 하면서 이렇게 하방을 좀 바치고 좀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지 않나, 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라이프 자산운용의 배문성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